1691년 8월 19일 세르비아 북부의 한 평원에서 한 발의 총알이 제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총알은 오스만 제국의 대제상 파질 무스타파 퀘프윌리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와 함께 제국이 유럽을 다시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슬랑카멘이라는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 공성전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모아치처럼 상징적이지도 않으며 젠타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지배가 끝났음을 확정지은 진짜 분기점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하이라이트만 기억합니다. 빈의 성벽 아래서 얀 소비에스키가 날개 달린 후사르를 이끌고 돌격하는 그 극적인 순간, 그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후 8년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실체, 제국이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붕괴가 확정된 결정적 순간은 잊혀졌습니다. 슬랑카멘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를 전술적 승리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술적 승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 전투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슬랑카멘은 단순히 합스부르크군이 오스만군을 격퇴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1683년 빈 공성전 실패 이후 겨우 찾아낸 회복의 가능성, 그 마지막 불씨가 완전히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에 오스만 제국은 니시와 버그라드를 탈환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유럽은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슬랑카멘의 평원에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다시는 유럽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종결점이었습니다.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지점 말입니다. 왜 이 전투가 그토록 결정적이었을까요? 왜 수적으로 우세했던 오스만군은 무너졌을까요? 왜 한 명의 지휘관이 죽자 5만 대군이 즉각 붕괴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고작 2만에서 3만 명의 합스부르크군이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슬랑카멘 전투를 단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전투는 데튀르크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8년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1983년 빈의 성벽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9월 12일 빈 성벽 밖 평원에서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이끈 거대한 군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과 합스부르크 구원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얀 소비에스키의 날개 달린 후사르가 언덕을 내려오는 광경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빈 공성전의 실패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위신과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처형당했고 제국의 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684년 신성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까지 합류한 이 동맹은 오스만 제국을 사방에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합스부르크군은 부다를 함락시켰습니다. 145년간 오스만의 손에 있던 헝가리의 심장이 탈환된 것입니다. 1687년 제2차 모아치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다시 한번 대패했습니다. 1526년에 그 모아치, 헝가리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부 유럽을 제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오스만 제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1988년 버그라드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발칸의 관문, 다뉴브의 열쇠, 오스만의 유럽 지배를 상징하던 그 요새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연쇄적 패배는 오스만 제국 내부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술탄의 권위는 흔들렸고 예니체리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데튀르크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국가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돈을 먹어치웠고 농민들은 세금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으며 지방 군벌들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성동맹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합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야심차게 몰다비아 원정을 벌였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베네치아는 그리스와 달마티아 해안에만 관심이 있었고 러시아는 크림 타타르와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무엇보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동쪽에서 오스만과 싸우는 동시에 서쪽에서 프랑스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동맹의 동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 파질 무스타파 코에프릴위가 대제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코에프릴리 가문은 오스만 제국의 전설적인 개혁가 집안이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의 아버지와 삼촌은 제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등장해 국가를 구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파질 무스타파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맹렬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숙청하고 재정을 재건하고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지방 군벌들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1690년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니시를 탈환했고 이어서 버그라드까지 되찾았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잃었던 발칸의 관문이 다시 오스만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궁정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1983년 이후 쌓아올린 모든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990년 말 오스만 제국은 다시 한번 유럽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군사적 성공 뒤에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의 승리는 진짜 회복이 아니라 제국의 마지막 역량을 쥐어짜낸 결과였습니다. 니시와 버그라드 탈환 작전에는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주에서 징집이 이루어졌고 세금이 인상되었으며 심지어 술탄의 개인 보물 창고까지 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 한 번 더 큰 패배를 당하면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1991년 바로 그 한 번 더 큰 패배가 슬랑카멘에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슬랑카멘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이 직면한 악몽 같은 상황 말입니다. 레오폴트 1세는 역사상 가장 불운한 군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서쪽에서는 프랑스와 동시에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전선에서 싸운다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생존 자체가 걸린 전략적 딜레마였습니다. 1788년부터 1797년까지 이어진 9년 전쟁에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라인란트를 침공했습니다. 태양왕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러폴트는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동쪽의 오스만을 막을 것인가, 서쪽의 프랑스를 막을 것인가? 둘 다 막으려면 제국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병력은 두 전선에 분산되어야 했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정치적으로는 독일 제후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후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일부는 프랑스 편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1989년과 1990년 합스부르크 군대의 대부분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군이 팔치를 불태우고 라인강을 넘어오자 러폴트는 동부 전선을 사실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파질 무스타파가 니시와 버그라드를 탈환한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병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691년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부 전선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러폴트는 병력의 4분의 3을 동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세를 위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아니 더 정확히는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었습니다. 러폴트와 그의 군사 고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버그라드를 재탈환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발칸 깊숙이 진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헝가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트란실바니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헝가리의 동쪽 방벽이자 오스만과 합스부르크 사이의 완충지대였습니다. 트란실바니아가 무너지면 헝가리 전체가 다시 오스만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넘어가면 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783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691년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안정화였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위협 제거였습니다. 파질 무스타파가 대군을 이끌고 북상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합스부르크 궁정은 그의 목표가 트란실바니아이거나 심지어 부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이 임무는 한 남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루트비 빌헬름 폰 바덴바덴, 일명 투르켄 루이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헝가리 내부의 정치적 화약고였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뢰밭이었습니다. 이곳은 명목상 자치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1690년 트란실바니아 공 미하이 아파피 1세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오스만 제국은 즉시 개입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에메리 퇴코웨이를 트란실바니아의 새 군주로 옹립했습니다. 퇴코웨이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헝가리 귀족 출신이었지만 합스부르크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였습니다. 1682년 그는 상헝가리, 아파 헝가리, 오늘날 슬로바키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아 한때 독립공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빈 공성전 때 그는 오스만 편에 서서 싸웠고 공성전 실패 후에는 오스만령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제 그는 오스만의 꼭두각시로 트란실바니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퇴코웨이를 따르는 군대는 쿠루츠라고 불렸습니다. 쿠루츠는 단순한 용병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발한 헝가리 귀족, 농민, 카톨릭 강요에 저항한 개신교도, 그리고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싸움터에 뛰어든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적 저항군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헝가리를 정복한 후 가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통적인 헝가리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이우스 레시스텐디, 즉 부당한 군주에 대한 저항권을 폐지했습니다. 카톨릭을 강요하고 개신교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헝가리인들을 2등 시민 취급했습니다. 쿠루츠가 오스만 편에 선 이유는 오스만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동시에 상징의 문제였습니다. 합스부르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오스만이었고 따라서 쿠루츠는 오스만과 손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제국의 깃발 아래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17세기 헝가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종교보다 정치가, 신앙보다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슬랑카멘 전투는 단순한 오스만 합스부르크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헝가리 내전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는 오스만의 예니체리와 합스부르크의 독일 보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쿠루츠 헝가리인들과 합스부르크 편에 선 헝가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슬랑카멘의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제국들의 전쟁이 지역 사람들에게 강요한 불가능한 선택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루트비 비렐름 폰 바덴바덴, 투르켄 루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장군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별명 투르켄 루이, 즉 터키인과 싸우는 루이는 그의 경력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스만과의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 빈 공성전에서 그는 도시 방어에 참여했고 이후 모든 주요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는 빈 탈환전, 부다 공성전, 제2차 모아치 전투에 모두 참전했고 매번 뛰어난 전술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트비 비렐름을 진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전술적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1세기의 전쟁이 화려한 기병 돌격이나 영웅적 돌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쟁은 병참과 요새와 지속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세바스티앙 르프레스트르 드 보방의 저작을 공부했고 요새 설계와 공성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뉴브 강이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전쟁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뉴브를 장악하는 자가 헝가리를 장악했습니다. 1991년 초 루트비 비렐름은 오시에크에 주목했습니다. 오시에크는 다뉴브 남쪽 지류인 드라바 강변의 작은 도시였지만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곳은 헝가리와 발칸 사이의 교차점이었고 다뉴브 수운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오시에크의 요새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베라 요새라고 불린 이 방어시설은 보방식 설계를 따랐습니다. 별 모양의 성벽, 깊은 해자, 교차 사격이 가능한 포대 배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지배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슬랑카멘 전투가 벌어지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오스만군이 북상하면 정면 대결을 피하고 후퇴하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보급선을 늘리고 기후와 질병이 그들을 약화시키도록 시간을 끌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 적절한 장소에서 결전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슬랑카멘은 우연히 선택된 전장이 아니라 루트비 비렐름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결과였습니다.
1961년 여름 두 군대가 충돌 코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양측의 전력은 종이 위에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합스부르크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2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쯤일 것입니다.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는 독일 보병, 오스트리아 기병, 그리고 중요하게도 구신문의 대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병은 루트비 빌헬름의 전략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화력 우위가 수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의 군대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요반 모나스테를리아가 이끄는 세르비아 민병대의 1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 지배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발칸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세르비아인, 왈라키아인, 그리스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훈련은 부족했지만 동기는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되찾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위해 싸웠습니다. 루트비 빌헬름은 이들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의 지역 지식과 투쟁 의지가 전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파질 무스타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명목상 5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정 당시 파질 무스타파는 10만 명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한계까지 쥐어짠 결과였습니다. 아나톨리아, 루멜리아, 아랍 지역에서 징집된 티마르 기병들, 예니체리 15천 명, 쿠르츠 기병 수천 명, 그리고 타타르 경기병들까지 포함된 다민족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군은 슬랑카멘에 도착하기도 전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 여름은 지옥이었습니다. 발칸 평원은 폭염에 시달렸고 물은 부족했으며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이질과 발진 티푸스가 야영지를 휩쓸었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명이 죽어갔습니다. 보급은 붕괴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병참 체계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말들은 쓰러졌습니다. 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씩, 나중에는 수십 명씩 야영지를 떠났습니다. 티마르 기병들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갔고 아랍 지역에서 온 병사들은 왜 이 먼 북쪽 땅에서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슬랑카멘에 도착했을 때 파질 무스타파의 군대는 더 이상 10만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5만 명, 아마 그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치고 병들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적 우위는 종이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전투력은 합스부르크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어쩌면 오히려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질 무스타파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제국의 명예, 술탄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말입니다. 그는 전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그리고 제국의 파멸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두 군대는 다뉴브 강을 따라 기묘한 춤을 추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북쪽으로 진격했고 루트비 빌헬름은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의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후퇴였습니다. 루트비 빌헬름은 오스만군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접촉할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군이 더 깊이, 더 멀리 들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오스만군의 보급선이 늘어나는 것을, 병사들이 지쳐가는 것을,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루트비 빌헬름을 따라잡아 결전을 벌여야 할까요? 아니면 목표를 바꿔 트란실바니아나 부다를 공격해야 할까요? 그의 군대에는 프랑스 군사 고문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합스부르크를 압박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했고 이들은 파질 무스타파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고문들은 신중을 권했습니다. 루트비히 빌헬름을 쫓지 말고 대신 요새들을 공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파질 무스타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를 원했습니다. 아니, 필요했습니다. 요새 공성전은 시간이 걸렸고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고 군대는 무너지고 있었으며 이스탄불의 정적들은 그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루트비 빌헬름을 격파하고 헝가리를 탈환하고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승리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군대를 몰아붙였고 휴식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병사들의 피로와 불만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루트비 빌헬름을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8월 중순 루트비 비렐름은 멈췄습니다. 슬랑카멘 근처의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선택한 전장이었습니다. 슬랑카멘은 다뉴브와 티사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형은 약간 기복이 있었고 고지대와 저지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고지를 차지하고 포병을 배치했으며 보병 방진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오스만군이 공격해오도록 유도할 것이었습니다. 지친 군대가 오르막을 올라와 준비된 방어선에 부딪히도록 말입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함정을 봤을까요? 아마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후퇴는 패배를 의미했고 패배는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9일 새벽 오스만군은 슬랑카멘 고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방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부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지친 군대로 불리한 지형에서 준비된 적을 상대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자살이었습니다. 791년 8월 19일 아침 슬랑카멘 평원에는 불길한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름 폭염은 계속되었고 먼지가 공중에 떠 있었으며 병사들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고지 아래 평지에 집결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대형을 갖추었고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불안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전투는 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포들이 불을 뿜었고 포탄이 고지 위 합스부르크 진지로 날아갔습니다. 초기에는 오스만 포병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합스부르크 포병보다 많았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포탄은 합스부르크 방진에 구멍을 냈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루트비 비렐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진지를 유지하라고 명령했고 포병들에게 방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신문의 합스부르크 대포가 응답했습니다. 고지의 이 점을 활용해 정확하고 집중된 포화가 오스만군 대형으로 쏟아졌습니다. 포격전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투는 오스만 보병이 전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의 정예부대였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스킷총을 들고 대형을 갖추고 북소리에 맞춰 행진했습니다. 뒤를 따라 티마르 기병들이 측면에 배치되었고 쿠루츠 기병들이 좌익을 담당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예니체리로 합스부르크 중앙을 부수고 기병으로 측면을 포위하는 고전적인 오스만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지를 오르는 것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경사를 오르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순간 합스부르크 포병이 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쇠구슬이 밀집된 오스만 대형으로 쏟아졌습니다. 효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열 전체가 쓰러졌고 비명이 공중을 가득 채웠으며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예니체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했고 죽은 동료를 넘어서고 포화를 뚫고 마침내 합스부르크 보병 방진에 도달했습니다. 근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머스킷 사격을 퍼부었고 합스부르크 보병들이 쓰러졌습니다. 잠시 동안, 정말 잠시 동안 합스부르크 전선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중앙 방진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이것을 받고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비대가 전진했고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루트비 비렐름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후퇴가 패배가 아니라 전술적 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비대를 투입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전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쿠루츠 기병들이 합스부르크 우익을 압박했습니다. 테코에이가 직접 이끄는 이 기병들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합스부르크 측면을 돌아 후방으로 돌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합스부르크군은 포위될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요반 모나스테를리아의 세르비아 민병대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전투 시작부터 우익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그들을 예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 예비가 투입되었습니다. 1만 명의 세르비아인, 왈라키아인, 그리스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쿠루츠 기병에게 돌격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의 규율은 없었지만 무서운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전쟁이었습니다. 오스만 지배로부터의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쿠루츠 기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졌고 돌격은 중단되었으며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쿠루츠를 몰아붙였고 학살했으며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좌익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좌익의 붕괴는 오스만군 전체 대형을 노출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싸우던 예니체리들은 갑자기 측면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트비 비렐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대를 투입했습니다. 신선한 독일 보병과 오스트리아 기병이 전선에 투입되었고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밀리는 것은 오스만군이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측면이 무너지고 후방기 위협받는 상황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로 밀렸습니다. 오스만군 대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역사를 바꾼 한 발의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전장 어디선가 정확히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한 발의 머스킷 총알이 파질 무스타파 쾌프릴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대제상, 제국의 마지막 희망, 회복의 상징이었던 그 남자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부축했고 후반구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제상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오스만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예니체리들은 대형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티마르 기병들은 말을 돌려 전장을 떠났습니다. 쿠루츠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5만 대군은 공황 상태의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태포를 버렸고 깃발을 버렸으며 부상자를 버렸습니다. 질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합스부르크군은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오스만 병사들이 베이고 쏘이고 짓밟혔습니다. 추격은 몇 킬로미터를 계속되었고 시체가 길을 덮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는 후방에서 상처로 신음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전장에 버려졌고 나중에 합스부르크군이 회수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빈으로 보내졌습니다. 잔인한 시대의 잔인한 관습이었습니다. 러폴트 율세는 그 머리를 보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슬랑카멘 전투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스만군의 손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2만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추격 과정에서 학살당했습니다. 합스부르크군의 손실은 훨씬 적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단순히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회복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파질 무스타파와 함께 개혁의 가능성도, 방역의 가능성도, 유럽 지배의 가능성도 함께 죽었습니다. 슬랑카멘 이후 오스만 제국은 다시는 유럽에서 주도적 공세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젠타 전투에서 또 한 번 대패했고 1969년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제국의 유럽 지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빈의 성벽 아래가 아니라 슬랑카멘의 평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한 남자를 죽였고 그 남자의 죽음이 한 제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슬랑카멘의 교훈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순간, 한 사람, 한 발의 총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랑카멘의 의미는 단순히 군사적 승패를 넘어섭니다. 이 전투는 17세기 유럽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국들의 충돌, 종교전쟁, 정치적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모두 이 하나의 전투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다 죽은 수만 명의 병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왜 싸우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영광이나 종교적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고 싶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전쟁에 징집되었고
전장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 싸웠지만 그 해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랑카멘 이후 몇 년 뒤 오스만 제국이 일시적으로 방역에 나섰을 때 수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이 합스부르크 영토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난민이 되었으며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짜 대가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 사이에 낀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 말입니다. 크루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테코에이는 슬랑카멘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완전히 합스부르크의 손에 넘어가 왔고 크루츠 운동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고 라쿠치 페렌츠 2세가 이끄는 새로운 크루츠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헝가리 지배는 승리로 확정되었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억압은 저항을 낳았고 저항은 또 다른 억압을 불렀습니다. 이 악순환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루트비히 비렐름은 슬랑카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빈으로 개선했고 러폴트 홀세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투르켄 루이라는 별명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오스만과 싸워야 했고 프랑스와도 싸워야 했으며 1787년에 사망할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승리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전쟁으로도 가득했습니다. 슬랑카멘 전투는 역사책에서 각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평가입니다. 이 전투는 유럽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지배가 끝났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동유럽 패권이 확립되었으며 발칸의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91년 8월 19일은 단순히 한 전투가 벌어진 날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슬랑카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진 전투가 아니라 잊혀져서는 안 될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이라이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순간들, 극적인 반전들, 영웅적 행위들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전투에서 이름 없는 병사들이 이름 없는 순간의 역사가 결정됩니다. 슬랑카멘은 바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순간들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슬랑카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세르비아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기념비가 있고 가끔 역사 애호가들이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평원은 평화롭고 강은 조용히 흐르며 아무것도 그날의 참혹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수만 명의 시체를 받아들였던 그 땅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슬랑카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쇠퇴도 한순간의 실수, 한 번의 패배, 한 발의 총알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불멸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8월 19일 세르비아의 평원에서 그 불멸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했으며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합스부르크 제국도 100년 전에 붕괴했습니다. 슬랑카멘 전투는 300년 넘게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더섭으며 제국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긴다는 것. 이것이 슬랑카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잊혀진 역사, 숨겨진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고 새로운 영상을 남들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승리의 순간만이 기억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랑카멘처럼 잊혀진 전투들, 이름 없는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제국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전투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그리고 세계를 바꿨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진짜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그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 채널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는 알고리즘에 영상을 추천하게 만들고, 구독은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하며, 멤버십은 더 깊이 있는 리서치와 더 나은 제작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슬랑카맨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질 무스타파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무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가 프랑스 고문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루트비 비렐름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는 어떤 잊혀진 전투나 역사적 사건을 다뤄주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의 제안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채널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채널을 알려주세요. 함께 역사를 재발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슬랑카맨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병사들을 기억하고 잊혀진 전투들에 다시 빛을 비추며 역사의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